2022년 6월 13일 새벽 6시 15분 순천 공군기지 46살 여성 조종사 리명화는 미그 21 전투기 뒤편 좁은 공간에 떨고 있는 딸을 숨긴 채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은별아, 엄마 믿어. 우리 꼭 살아남는다. 엔진 굉음과 함께 전투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그녀는 조종관을 확 남쪽으로 틀었습니다. 관제탑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과연 그녀와 딸은 북한 하늘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하늘을 나는 여전사.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리명화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20회 넘게 전투기 조종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여자가 전투기를 몬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시절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직장 다니기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북한은 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6.25 때 공군 영예비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북한 최초로 여자 조종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초, 그때 제 나이가 46이었습니다. 순천 공군기지에서 미그 21 전투기를 몰았습니다. 미그 21이라고 하면 옛날 소련에서 만든 낡은 비행기인데요. 그래도 북한에선 주력 전투기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부대로 갔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조종석에 앉으면 그때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 같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자 동료들은 저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존경했고 어떤 이들은 질투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전투기를 몰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비행을 더 잘했으니까요. 김정은 원수님께서도 저를 여성 영웅이라고 선전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 나가 인터뷰도 했습니다. 여성도 조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는 제가 조종사인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늘 걱정하셨습니다. 명화야, 하늘 일은 위험한데 조심해라. 명절 때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평양냉면을 끓여주셨습니다.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메밀국수, 그 위에 편육 한 점.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른이 넘으셨는데도 손수 국수를 뽑아주셨어요. 우리 딸이 하늘에서 고생하는데 이것도 못 해주겠니? 하시면서요. 집에 돌아오면 딸아이가 기다렸습니다. 그때 22살이었던 제 딸, 은별이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셨네요. 딸이 반기면서 안아주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저녁엔 함께 옥수수밥에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 장마당에서 산 옥수수로 밥을 지었지요. 딸과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라는 직업, 영웅이라는 칭호, 그리고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하늘을 날 때면 북한 땅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산과 들, 구불구불한 강줄기들. 내가 이 땅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그 체제가 저와 제 딸을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작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지만 장마당에서 만난 사람들 얼굴엔 피곤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쌀 한 킬로 값이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고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곧 떨쳐냈습니다. 내가 조종사로서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요. 그때는 그게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평온했던 일상이 깨진 건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20회 넘게 함께 날았던 동료, 강철민 대위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렸지만 비행 실력만큼은 부대 최고였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동생 같았어요. 점심때 함께 밥을 먹으면서 명화 선배처럼 저도 오래 날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지요. 저는 농담처럼 그러려면 조심해야지. 우리 비행기들이 다 낡아서 말이야라고 답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훈련 비행이었습니다. 철민이가 먼저 이륙했고 저는 두 번째였습니다. 무전기로 선배, 저 먼저 갑니다.
라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완벽한 비행 날씨였어요. 그런데 이륙한 지 10분도 안 돼서 철민이의 전투기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고장, 엔진 고장.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철민이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차출 장치, 그러니까 위급할 때 조종사를 밖으로 튕겨내는 장치인데요. 그것도 고장이었습니다. 전투기는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늘에서 그 장면을 본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민아! 하고요.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제 손은 조종관을 쥔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하던데. 전쟁도 아닌 평시 훈련에서 동료가 죽는 걸 보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부대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철민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8살, 고향에 늙으신 부모님이 계시고 새색시가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대에서 사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엔진 결함이라고 증언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종사 강철민의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엔진 고장이라고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조종사 과실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상급자를 찾아갔습니다. 동무 연대장,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하고 말하려는데 연대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명화 동무, 조심하시오. 당에서 내린 결정이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철민이 가족이 연좌제로 묶였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쫓겨났고 어머니는 비판 투쟁을 받았습니다. 각 결혼한 아내는 이혼을 강요당했습니다. 조종 미숙으로 국가 재산을 파괴한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건 못 봤을 거예요. 6.25 때도 전사한 군인 가족은 영웅 대우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비행기가 낡아서 죽어도 조종사 탓이 되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20해 동안 제가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낡은 미그-21 전투기들, 소련이 만든 지 50년도 넘었는데 제대로 된 부품 하나 없이 어떻게 날라는 거지? 다음은 나일 수도 있어. 그럼 우리 은별이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물었습니다. 은별아, 엄마가 만약 비행 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하니? 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 철민이처럼 억울하게 죽게 할 순 없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탈북을 결심하진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 커져갔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영웅이라고 믿었던 삶이 사실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 조각 위에 서 있던 거였습니다. 철민이 사고 이후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2021년 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도 끊겼고 장마당에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급은 진작에 끊긴 지 오래였지만 이제는 돈을 주고도 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쌀 한 킬로가 8,000원에서 15,000원으로 뛰었습니다. 군 간부인 제 월급이 3,000원이었으니 한 달치 월급으로 쌀 2킬로도 못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3끼를 2끼로, 2끼를 1끼로 줄여야 했습니다. 옥수수죽에 소금만 넣어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양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명화야, 거기는 괜찮니? 여긴 이웃 할머니가 굶어 돌아가셨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른이 넘은 어머니가 겨울을 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MF 때도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하루 한 끼도 힘든 날들이 계속됐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의료였습니다. 어머니가 고혈압 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산 약을 구하려면 몇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식량을 줄여서라도 어머니께 돈을 보내려 했지만
국경이 봉쇄돼서 송금도 안 됐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약 없이 쓰러지시면 어쩌지.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겨울이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추웠습니다. 그해 가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부대 정치부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리은별 동무를 여군으로 징집한다. 제 딸 은별이가 군대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여자도 7년씩 군 복무를 합니다. 저는 당장 정치부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딸은 대학도 나왔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입대를 시킵니까? 정치부 지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국 보위는 모든 인민의 의무요. 더구나 당신은 조종사 아니오? 혁명 가정의 딸이 솔선수범해야지. 입대 날짜는 석 달 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은별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알아챘습니다. 엄마, 제가 군대에 가야 하는 거죠. 23살 딸아이가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도 군인이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군 생활이 얼마나 혹독한지를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어 죽을 것 같은 막사에서 자고 상급자들의 구타와 성희롱을 견뎌야 한다는 거요. 그날 밤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가진 부모님이라면 아실 겁니다. 내 새끼가 고생할 걸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저는 20해 넘게 조국을 위해 목숨 걸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이 제 딸을 지켜주기는커녕 지옥 같은 군대로 보내려 한다니. 이게 나라냐? 이게 우리가 지켜온 조국이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이웃들이 몰래 도와주곤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감자를 몇 개 갖다 주셨습니다. 명아야, 이거라도 먹어라. 너희 모녀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체제는 우리를 버렸지만 사람들의 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딸의 입대를 막을 방법이 없었고 어머니께 약을 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행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46살 여자 조종사, 북한이 자랑하던 여성 영웅.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면서 정작 내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곳에선 답이 없다. 나와 딸 모두 죽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요. 2022년 초 딸의 입대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3월 15일.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딸을 살려야 한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탈북을 생각했지만 국경은 완전히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만강과 압록강의 경비가 몇 배로 늘었습니다. 철조망도 새로 쳤고 지뢰까지 묻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를 잡으면 현장에서 총살한다는 명령도 내려왔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설령 넘어간다 해도 중국 공안이 잡아서 다시 북한으로 보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와 딸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3대가 멸족당합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까지 끌려가십니다. 절대로 그럴 순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 훈련을 마치고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조종관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이것뿐이다. 20해 동안 하늘을 날았다. 이 비행기가 내 유일한 무기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래, 이걸로 직접 날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미친 생각 같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육로가 막혔으면 하늘길로 가면 됩니다.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상급자도, 심지어 딸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계획해야 했습니다. 먼저 지도를 구했습니다. 춘천 비행장에서 남쪽으로 얼마나 날아가야 하는지 계산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 영공까지 대략 500km쯤 됐습니다. 미그 21 전투기의 최대 항속 거리가 1000km 정도니까 연료는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레이더였습니다.
북한 땅을 이륙하는 순간 레이더에 잡힙니다. 제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곧바로 배신자로 낙인 찍힙니다. 요격기가 출격할 겁니다. 저를 쏴 떨어뜨리려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미그-21을 20회 넘게 몰았습니다. 최대 속도로 낮게 날면 요격기가 따라잡기 전에 분계선을 넘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공에 들어가면 한국 공군이 보호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딸을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 전투기는 1인승입니다. 조종석이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뒤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장비를 싣는 곳인데 사람 한 명이 웅크리고 앉을 순 있습니다. 위험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륙하고 남쪽으로 선회하고 최대 속도로 분계선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을요. 수백 번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2월 초 평양에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야위셨습니다. 약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셨던 겁니다. 명화야, 내가 오니 엄마가 힘이 난다. 어머니가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곧 먼 곳으로 훈련을 갑니다. 한동안 못 뵐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명화야, 조심해라. 엄마는 내가 무사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셨을지도 모릅니다. 딸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꼭 살아서 언젠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명화야. 엄마가 기다릴게.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는 겁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2년 6월 13일.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딸을 깨웠습니다. 은별아, 일어나. 엄마랑 어디 좀 가자. 딸이 잠이 덜 깬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별아,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오늘 우리 남쪽으로 간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조용히 해. 시간이 없어. 옷 따뜻한 거 입고. 엄마 따라와. 새벽 5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딸을 군용 트럭 짐칸에 숨겼습니다. 경비병이 제 얼굴을 보고 경례했습니다. 리명화 소령 동무. 오늘도 일찍 나오셨습니까?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중요한 훈련이 있어서 말이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얼굴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이런 긴장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제 미그-21이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비병이 연료를 가득 채웠습니다. 동무 소령, 오늘 훈련 오래 하십니까? 응, 좀 멀리 나갔다 올 거야. 딸을 전투기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비병들이 없는 틈을 노렸습니다. 은별아, 여기 들어가. 좁지만 참아야 한다. 전투기 후방 장비 공간에 딸을 앉혔습니다. 딸이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 믿어. 우리 꼭 살아남는다. 비행복을 입고 헬멧을 썼습니다.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었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관제탑에 교신했습니다. 이쪽은 독수리 3번. 이륙 준비 완료. 독수리 3번. 이륙 허가. 훈련 잘하고 오시오. 목소리가 떨릴까봐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전투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2022년 6월 13일. 오전 6시 15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도를 높였습니다. 1000m, 2000m. 북한 땅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풍경이 아름다웠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1500m 고도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종간을 확 돌렸습니다. 전투기가 급선회했습니다. 뒤에 앉은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별아, 괜찮니? 네, 엄마. 최대 속도로 가속했습니다. 시속 1000km. 미그 21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였습니다. 귓가에 바람이 쌩쌩 울렸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수리 3번, 무엇 하는 거요? 즉각 항로를 수정하시오. 관제탑이 제 이상 행동을 눈치챈 겁니다.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쪽으로만 날았습니다. 저 멀리 산맥이 보였습니다. 군사분계선이었습니다. 뒤에서 폭음이 들렸습니다. 요격기가 출격한 겁니다. 레이더에 2대가 잡혔습니다.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은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요격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늦출 수 없었습니다. 분계선이 눈앞이었습니다. 500m, 300m, 100m. 전투기가 선을 넘었습니다. 한국 영공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를 다시 켰습니다. 한국 주파수였습니다. 여기는 북한 공군 조종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말투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말이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초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당신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유도하겠습니다. 침착하십시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착륙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안전하게요. 한국 공군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북한 조종사, 당신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당신을 호위하겠습니다.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적이 아니라 동포로 대해주는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뒤에서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살았어요? 좌우에서 거대한 전투기 2대가 나타났습니다. F-15K라고 한국 공군의 최신 전투기였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낡은 미그 21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하고 멋진 비행기였습니다. 두 전투기가 저를 양옆에서 호위했습니다. 조종사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같은 하늘을 나는 조종사끼리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조종사, 현재 연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연료 게이지를 봤습니다. 절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연료는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인천공항.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곳이었습니다. 북한에선 남조선의 허세라고 비난하던 곳이었지만 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F-15K가 속도를 줄이며 앞장섰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남쪽으로 날았습니다. 아래로 한국 땅이 펼쳐졌습니다. 산도, 들도, 도시도 북한과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밝았습니다. 건물들이 더 많았습니다. 도로에 자동차들이 빼곡했습니다. 저게 정말 같은 민족이 사는 땅인가? 놀라웠습니다. 30분쯤 날았을까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조종사, 전방에 인천국제공항이 보입니다. 이제 착륙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고 그 위에 거대한 공항이 있었습니다. 활주로가 여러 개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즐비했습니다. 북한의 순천 비행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인천공항 가보셨죠? 엄청나게 크잖아요. 저는 그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북한 조종사, 착륙 방법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회 넘게 조종사를 했으니 착륙은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장됐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고 뒤에 딸이 타고 있었으니까요.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고도를 낮추십시오. 속도를 줄이십시오. 착륙 장치를 내리십시오. 한국 관제탑의 지시가 차근차근 들려왔습니다. 고도를 낮췄습니다. 1000m, 500m, 300m. 활주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공항 주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비행기들이 모두 멀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공항 전체가 일시 폐쇄된 겁니다.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은별아, 착륙한다. 꽉 잡아.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네. 엄마,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전투기가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속도를 줄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전투기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2022년 6월 13일 오전 7시 45분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북한 전투기가 처음으로 착륙한 순간이었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굉음이 멈췄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사방에서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북한 군복을 입은 조종사였으니까요.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망명자입니다. 뒤에 제 딸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군인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전투기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군인들이 딸을 꺼냈습니다. 엄마, 딸이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만이 아는 감정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인천공항 활주로 위에서 낯선 군인들에 둘러싸여 저와 딸은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활주로에 주저앉아 딸을 안고 울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북한 같았으면 꼼짝 마 하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지금 안전합니다. 곧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군 정보부, 국정원이라고 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김 과장입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조사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조사. 그 단어에 긴장했습니다. 북한에서 조사란 무섭고 폭력적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공항 안쪽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딸과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건물 안이 엄청났습니다. 넓고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유리창이 얼마나 큰지. 북한의 평양역도 큰 건물이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북한 여자와 딸이 걷고 있으니 당연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자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옷과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와 딸만 남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왔어요. 우리 정말 남한에 왔어요. 그래, 은별아, 우리 해냈다. 30분쯤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 직원이 옷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갈아입으세요. 편한 옷입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청바지와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새 옷이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군복을 벗고 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북한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 콜라였습니다. 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게 햄버거예요.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짭짤하고 기름지고 북한에서 먹던 옥수수죽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딸이 감자튀김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있었어요? 그날 밤 간단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직업,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리명화, 46세, 평양 출신, 북한 공군 소령으로 20해 동안 조종사였습니다. 조사관들이 놀랐습니다. 여성 조종사라니, 북한에도 있었군요. 네, 많지는 않지만 몇 명 있습니다.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딸을 봤습니다. 제 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딸이 군대에 끌려가면 거기서 고생하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 말에 또 울컥했습니다. 이해한다는 말. 북한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선 무조건 복종만 요구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 정도 교육을 받으십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 후엔 정착 지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대가 됐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46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요.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잤습니다. 깨끗한 침대였습니다. 이불이 폭신했습니다. 난방이 잘 돼서 따뜻했습니다. 전기가 24시간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딸이 제 옆에 누워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긴 천국 같아요. 그래, 은별아,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이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비행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저도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하늘을 날 때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원하는 걸 먹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 잘 도착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뵙겠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의 첫 밤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마치 학교에 다시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46살의 교실에 앉아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병원 가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북한에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말투부터 달랐습니다. 북한에선 동무라고 했는데 여긴 씨라고 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여행이었습니다. 혀가 꼬이기도 했습니다. 제일 놀라운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컴퓨터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니. 북한 소식도 검색했습니다. 김정은 소식, 평양 소식,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동네도 찾아봤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우리 집이 있던 곳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겠지. 제가 떠난 후 무사하시겠지. 밤마다 걱정이 됐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착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놀랐습니다. 온수가 콸콸 나왔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했습니다. 24시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간부 집에나 있는 것들이었는데 여긴 기본이었습니다. 제일 신기했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밤 12시에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라면, 김밥, 삼각김밥. 돈만 있으면 언제든 살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배급이 끊겨 굶주렸는데 여긴 버리는 음식이 더 많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쌀이 수십 가지, 고기도 수십 가지. 이게 같은 나라 맞나? 싶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 은별이는 적응이 빨랐습니다. 젊으니까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말투도 금방 남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치킨 먹었어요. 환하게 웃는 딸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린 게 잘한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딸이 웃으면서 사는 모습. 그게 제가 바랐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 조종사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신기해했지만 그게 취업에 도움은 안 됐습니다. 한국 항공사는 제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46살 탈북 여성을 누가 뽑겠어요? 좌절했습니다. 결국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늘을 날던 조종사가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딸 학비를 댈 수 있었으니까요. 말투 때문에 차별도 받았습니다. 억양이 이상한데? 북한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어떤 이들은 친절했지만 어떤 이들은 경계했습니다. 빨갱이 아니에요?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북한보다 1000배 만배 나았으니까요.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남한 음식은 달고 짰습니다. 김치도 새빨갰습니다. 북한 김치는 덜 맵고 싱거운데 여긴 고춧가루를 많이 넣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도 가끔 평양냉면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다시는 못 먹을 것 같아 슬펐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밥은 드셨을까? 약은 구하셨을까? 제가 탈북한 걸 아셨을까? 연좌제로 고생하시진 않으실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하면 연락할 수 있다지만 어머니께 위험이 갈까봐 못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하느님,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24년입니다. 딸은 대학 3학년이 됐습니다. 저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온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보람 있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가끔 강연도 했습니다. 북한 여성 조종사의 탈북기.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자유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끌려가지 않는 것. 굶주리지 않는 것. 내 자식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저는 20해 넘게 하늘을 날았지만 진짜 자유는 없었습니다. 새장 속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짜 자유로운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자유를 몰라서 혹은 알아도 떠날 수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고향 땅을 밟고 어머니를 만나고 평양냉면을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6.25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도 많으시죠. 우리 모두 한 핏줄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에 계신 분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딸이 웃으며 살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두렵지 않게 살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립습니다. 어머니도 고향도.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것, 딸의 미래를 선택한 것.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인천공항에서 평양까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겠죠.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올 겁니다. 어머니,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에요.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날을 꿈꿉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